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들 오늘 특강에 오셨는데, 원래 이 강의는 우리 2월과 3, 4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그 기본 이론 강의 안에서 기출 분석을 하는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는 이제 이미 이전에 공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일정이 좀 밀렸죠. 뒤로 밀려서 오늘 진행하게 됐고, 또 오늘 특강으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색해요. 이미 계속 공부하고 같이 보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뵙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제 즐겁게 재미있게 이 시간을 좀 꾸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제로 잡은 것이 정신간호학이고 그 정신간호의 기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혼자 진행해야 되죠. 자, 이제 사실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특별히 임용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기출 분석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해당 문제를 출제된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뭐냐 그래서 답을 확인해 보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진짜 기출 분석은 문제와 문제에 따른 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이 추가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지를 예상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보는 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 보건교사 임용시험에 관심이 있으시고 시험에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특강에 오셨을 텐데 지역사회간호든 정신간호든 성인간호든 아동간호든 여성간호든 다 과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과목들이 가지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출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올해 시험을 보겠다, 2020년 대비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허공에 이렇게 허공을 두고 손짓하는 것과 똑같죠. 뭐 모르고 그냥 기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에비던스가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사실은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 기출된 문제들을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정신간호를 두고 기출 분석을 하는데 학교를 다닐 때 간호학을 공부할 때 이미 정신간호를 공부를 했지만 얼마나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기출 분석을 할 때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 정신간호에 출제되는 그런 영역들, 이른바 정신간호의 총론적인 개념부터 강론적인 개념까지 머릿속에 다 익혀져 있다면 그럼 여기서 이게 나왔고 저기서 저게 나왔구나, 이제 그 정도로 확인해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 선생님들 그렇게 이미 이론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세요? 네, 그럼 여기를 왜 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창기에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이제 틀을 좀 잡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출 강의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정신간호를 강의하면 정신간호 자체의 파트를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요. 전반부가 뭐냐면 정신간호의 총론이라고 쓰는데, 사실 정신간호 총론이라는 게 정신간호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즉 이것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정의, 그리고 개관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정신간호에서 들어가야 되는 많은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상태 검사를 통해서 실제 그 정신간호의 대상자들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어세스를 하는 거죠. 사정을 하는 단계가 이 파트 안에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정신상태 검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다음 파트, 2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뭐가 여기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네, 묻지 마라 이러신 거죠. DSM-5라고 해서 정신 진단이죠. 정신의학적 진단이, 진단 파트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불안장애부터 시작해서 강박장애, 또 조현병,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죠. 소아 청소년 장애까지. 그래서 이렇게 2파트를 딱 정리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남은 파트는 그럼 진단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치료라는 용어보다 우리는 간호사니까 간호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은 정신간호학의 간호 파트에서 간호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접근보다 대부분 다 치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약물을 무엇을 쓸 것인지, 또는 비약물적인 치료, 비약물적인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파트 정도가 나눠져요. 물론 약물 파트에 들어가면 약물이 항정신병 약물부터 시작해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각종 이제 약물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 비약물적인 치료 안에 들어가도 보면 정신치료부터 인지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수많은 치료의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크게 정신간호 전체를 이렇게 한 세 파트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다면, 자, 선생님들 각자가 나는 이 부분은 좀 공부가 됐다, 또 나는 이 부분은 좀 DSM-5 진단에 대한 것은 좀 알겠다, 또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치료는 안다. 이거 말이 안 되지만 앞에를 알아야 치료를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 정신간호의 전체 영역을 구분해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신간호를 제가 그냥 핵심 정리를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쫙 풀어가는 강의라면 이걸 이제 하나하나 풀면 됩니다. 자, 정신상태 검사는 뭔지, 정신간호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 이거 정리하고 나서 정신의학적 진단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는 그게 아니라 기출 분석이죠. 그런데 기출 분석을 할 때도 똑같아요. 출제된 문제가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쪽 영역에, 치료적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문제를 보다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믹스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문제를 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 나름대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지금 출제된 문제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보고 준비를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지식이 부족하다면, 내가 본 것이 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좀 추가하는 게 접근이 되겠죠. 그것을 잘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간호 기출 분석은 오늘 이제 진행할 때 자료들을 다 받으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문제들을 지금 다 다루진 않습니다. 제가 1월에서 4월까지는 기초 분석이라고 했던 것이, 일단 정신간호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 어떠한 경향성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전체를 다 다루진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으로, 특별히 처음 시작부터 치료 직전까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다 보면 문제 중에 약간 치료적인 것들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DSM-5의 진단과 관련된 영역들까지 좀 같이 좀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다들 이렇게 파이팅 하시는 표정들이셔서, 다들 전혀 웃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인상을 탁 쓰고 계신 거죠. 한번 해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좀 긴장들 푸시고요. 이게 정신간호를 공부하다 보면 앞부분에 정신상태 검사를 얘기했는데, 사람을 딱 보면 MSE를 자꾸 하게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의 표정이 지금, 감정이, 사고가, 그렇죠? 인지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특히나 강단에 서 있으면 자꾸 보여요. 선생님들 중에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으러 오셨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표정들이, 전 처음에 그랬어요. 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내가 좀 잘 알고 싶은데,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확 풀려지지 않으니까, 정신간호에 대한 전체적인 영역들이 잘 좀 풀려서 이해가 잘 되고 또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굳어 있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개관이 좀 됐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기출 문제들을 좀 다뤄가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크게 두 종류의 자료를 드렸는데, 기출 분석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는 그냥 말 그대로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작년도에 기출 분석,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2019년도 판이었어요. 2020년 판이 아니고 2019년 전공보건 기출의 맥이라는 책에, 책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들 기출 문제집은요,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를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문제를 구성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없잖아요. 그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류한 것 중에서 오늘 다루게 될 문제들만 선생님들에게 이런 형태로 나눠드렸어요. 다 받으셨죠? 아무도 못 받으셨나 봐요. 네, 다 받으셨어요. 아, 그럼 보면 아는데 뭘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네, 자, 이 문제를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출문제 기출분석 해설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1번부터 66번까지 있을 겁니다. 이것은 혹여 이제 직강 들으신 선생님들, 직인강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 기출의 맥을 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게 별로 친절하지 못해서 기출의 맥이 1번부터 66번까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강의는 그 중에서 제가 문제를 선별적으로 풀어드릴 것인데 그 문제집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해당 문제의 답을 적어놨어요. 간략한 답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제가 해설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간호 기출된 문제를 그러니까 토탈하면 올해 출제된 것까지 합치면 68문제 정도 돼요. 분석하기에 따라서 뭐 문제를 더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문제에서 70문제 사이에 정신간호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많은 게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보면 정신간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고 작년 한 해만 유독 출제가 좀 비중이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생각해 보면 비중이 적지 않은데 문제가 딱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적게 느껴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출제 경향상 비중을 따지거나 문제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항상 선생님들 고려하셔야 되는 게 이건데 정신간호가 자 우리가 2020년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2019년에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 2018년에 문제가 몇 문제가 출제됐는지 이걸 이제 문제 숫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단순한 숫자로 몇 개씩 숫자가 배치가 되겠죠. 그거 가지고는 이 분석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보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5, 6년 정도에 보통 이제 저는 한 5년까지를 보는데 5년까지의 정신간호의 출제 경향이나 방향 또 문제의 그 배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본다면 정신간호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영역들이 가지는 중요도라는 것을 어떤 한 방향으로 그냥 틀어서 비중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되는 게 항상 그 영역들을 상당히 많이 좀 뒤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출제의 경향은 지역과 정신과 성인과 여성과 아동간호학 이 5과목 정도를 두고 그 과목에 대한 비중들을 거의 비슷하게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신간호에 관한 한 문제의 그 예시, 저 이그젬플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60개에서 66개, 68개, 그래서 한 7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읽어가면서 단순히 문제와 답만 확인한다면 그럼 시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66문제를 푸는데 빠른 속도로 풀면 뭐 40문제 한 1시간에도 풀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떤 각도에서 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시중에 지금 전공 보건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집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은 강사님들이 기출 문제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집들을 보면 문제집과 문제와 답이 다 각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방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동일한 답이 아니고 다른 그런 답을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강의에서는 이 과목을 내가 독자적으로 정리를 해간다면 결국 전반부에선 뭘 봐야 하는지 또 중반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상 DSM-5 진단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파트로 들어가면 뭘 좀 주의해서 보고 내가 준비를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이렇게 영역을 좀 구분해서 접근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좀 볼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간호의 주요 개념이라는 것은 정신간호의 이해라는 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첫 파트가 정신간호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신간호를 한번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 가장 첫 파트는 개념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정신간호는 정신질환의 간호이기도 하고 정신건강간호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사회간호 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 등의 명칭들을 가지고 불려져요. 자, 이건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강론서의 제목을 보면요, 대체로 정신건강간호나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나 제가 강의를 한 이래 13년째 계속 쓰고 있는 책은 정신간호 총론이라는 책인데, 근데 이제 제목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이른바 퍼스펙티브가 다르다는 겁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둘 것인지가 좀 다르다는 것인데,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정신간호의 목적이고 그리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간호의 기출 분석을 하는데도 선생님들 오늘 처음 저를 만나셨어도 정신간호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정리하겠다라는 건 제 관점이죠. 제 퍼스펙티브죠. 자, 그래서 정신간호 안에 들어가 보면 먼저 자기를 인식하는 것, 또 치료적인 자기 이용을 하는 것,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리고 간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가 정신간호 전반부의 정신간호의 이해라고 하는 파트 안에는 대부분의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정신간호는 다른 교과 지역사회와 달리 많은 강론서를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내용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신간호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 내지는 이해를 하고 나서 실제 문제는 1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마리 야호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마리 야호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 야호다가 사람이었어 하시면 안 돼요. 예, 학자죠. 근데 이 마리 야호다가 뭘 제시했는가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럼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이라고 하면 그 평가 기준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뭐가 달라질까요? 판단이 달라질 겁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기준이 무엇인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나 내가 뭔가를 구입하거나 선택하려고 할 때도 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마리 야호다의 관점에서 정신건강의 평가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만약 내일이 시험이면 정신건강 평가 기준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사실은 정신건강 평가 기준에 뭐가 포함되어지는지 머릿속에 그걸 아주 달달달달 외워놓지 않는 이상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신건강 평가 기준에 뭐가 들어가죠? 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그리고 성장과 발달, 자기 실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신건강 평가를 하기도 하고, 통합력에 대한 것, 또 자율성에 대한 것, 현실 지각에 대한 것,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 내지는 지배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평가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어떤 정신간호학 책에도 다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선 정신건강 평가를 한다라는 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정신건강 평가는 그 사람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까? 다 침묵하시네요. 네, 선생님들이 뭐라도 답을 하시면 강의는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답을 안 하시면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도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뒤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신건강, 정신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MSE, Mental Status Examination을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기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각각에 대한 맞다, 틀리다 또는 그 각각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리 야호다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기준이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면 1번에 뭐라고 해놨죠? 마리 야호다가 제시한 건강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예, 말 그대로 그냥 그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거기 기억해 보면 자신의 욕구와 행동에 대한 인식, 니은에 보면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대한 도전, 미음에 외부 세계에 대한 검증 능력. 그 이외에 디귿과 니을은 지금 틀린 지문으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은 객관식 문제, 기존에 출제됐던 선다형의 문제를 보면서 위에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주관식으로 내가 답을 쓸 수 있는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간호에 있어서 마리 야호다가 어떤 건강평가 기준을 가졌는지가 중요했다라면, 그 문제를 다시 출제한다면 이제 그냥 건강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라거나 서술하라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냈다는 것은 결국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냐면 정신건강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정신간호의 전반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렇게 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문을 읽어가면서 왜 이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니을도 정신건강 평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디귿도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마리 야호다는 그 얘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입니다. 이론적 모형. 자, 이 이론적 모형에 가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은, 자, 앞에 선생님들 제가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정신간호 전체가 구성된다고 할 때, 전반부, 좀 뒤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는 개관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DSM-5, 여기는 치료.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자,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게 개관이고 개요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개관과 개요는 뭐냐면 어떻게 정신간호를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 시각, 퍼스펙티브, 그렇죠? 그런 이제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도나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누구에 따라 다르냐면 학자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죠? 이론을 내놓은 학자들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자, 지금 2번 문제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돼 있죠? 페플라우라고 돼 있죠.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페플라우랑 친하세요? 네, 그럴 리가. 네, 페플라우랑 친하고 이 사람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문제를 풀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아니까 문제가 풀릴 수 있지만, 모른다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페플라우만 있습니까? 학자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죠.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또 우리나라 학자들을 얘기 안 하고 외국 학자들만 데리고 와서 문제를 내잖아요. 자, 그럼 페플라우가 얘기한 대인관계 모델이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겁니다. 그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문제의 답이 뭐다, 이걸 해결하는데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모형만 알면 끝나요. 자, 근데 저는 지금 이번 문제를 보면서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이라고 했는데, 이 이론적 모형 안에 어떤 모형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 안에서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모형들이 무엇인가를 봐야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정신심리적인 발달, 이 사람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자, 발달은 신체적인 발달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발달과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과 여러 가지 발달의 그 관점들이 있죠.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얘기할 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영적인 안녕 상태를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간호에서 말하는 발달도 정신심리적인 발달이 있고 정신사회적인 발달이 있고 정신인지의 발달이 있고 대인관계 발달이 있고, 또 그 대상인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신생아에서 유아로 넘어갈 때 엄마하고의 관계 속에서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지고도
이 발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분리가 잘 안 되면, 그 어릴 때 분리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이론적인 모형들이 있어요. 또 보울비의 애착 이론, 시험에 출제됐던 이론 중에 하나인 보울비의 애착 이론도 결국 보울비라는 사람이랑 친해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애착 이론이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신간호의 문제들은 다 그런 특정 학자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적인 모형들은 어떤 것하고 연결되냐면, 자, 이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론들이 선생님들 여기 슬라이드에 뜨는 것은 다 강론서라든가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어떤 전공 서적에도 다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공부하시면서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수 있지만, 예, 그냥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제 정신 심리적인 발달이라든가 또는 보울비의 애착 이론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정신간호는 발달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죠?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전체 앞부분은 개관이고 두 번째는 진단이라고 했는데, 정신의학 내지는 정신간호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쓰죠. 정신간호의 문제 또는 진단, 현상 등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해결을 하려면 왜 이게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하는 이론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론들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할 때는 또 각자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론가들이 제시한 모형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모형이 있고, 대인관계 모형이 있고, 사회 모형이 있고, 실존 모형이 있고, 의사소통 모형이 있고, 행동 모형이 있고, 스트레스 적응 모형, 지지치료 모형, 그리고 생물학적인 모형까지 이 모형들이 다 제시돼요. 제가 1, 2월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일단 정신분석 모형부터 생물학적 모형까지 모형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원인으로 보는, 문제로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신간호 총론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행동이 있죠. 이상행동.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써놨냐면 일탈이라고 합니다. 행동 일탈. 이 행동 일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말해요. 그죠? 한 번이라도 정신간호 강론을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이 정신간호 이론적 모형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모형들에 따라서 각각 사람의 이상행동이나 행동일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 모형만 한번 가져와 보죠. 가장 대표적으로 정신분석 모형에서 행동의 일탈을, 이상행동을 어떻게 설명하죠? 아니,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왜 답을 안 해주세요? 뭐예요? 네, 무의식적 갈등. 지금 다 이제 무의식적 갈등이 있는 거죠. 내가 답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무의식적 갈등들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불안이나 초조나 강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의식적 갈등이라는 것에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치료를 하려면 뭘 해결해야 됩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이걸. 그죠? 무의식적 갈등을 어떻게든 풀어줘야 된다. 드러내서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다루어야 해결이 된다라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자, 근데 대인관계 모형의 관점에서 행동일탈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네, 대인관계 모형에서는 대인관계가 경험이 됐는데 왜곡된 경험이 됐다 이거죠. 왜곡된 경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을 다시 해야겠죠. 교정적인 대인관계를 갖도록 해주면 그러면 뭐가 바뀐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보는 게 저 모형입니다. 자, 각각 다 그 모형들마다 이런 이제 행동 일탈에 대한, 이상 행동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번 문제를 다시 보세요. 이번 문제 보면, 자,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모델은, 자, 이 페플라우라는 사람을 우리는 몰라도 이 사람이 말하는 모형의 핵심은, 모델의 핵심은 결국 정신간호 문제를 대인관계 문제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모델은 치료적 인간관계 형성, 거기 치료적 인간관계에다가 밑줄 치시고, 사실 정신간호는 계속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적인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치료적인 관계 또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적 인간관계 형성을 돕는 데 있어서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과정이 자,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단계의 과정이 자, 이제 선생님들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파트로 정신간호를 세 파트로 나눌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때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 그렇죠? 여기 해당이 돼요. 하지만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뭘 가져오는 거냐면 1단원에서 얘기했던 이론적인 모형을 끌고 와서 그거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단순하게 거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점진적으로 과정이 진행되어져 간다. 근데 우리가 정신간호를 할 때 치료적인 관계 또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을 고친다, 대상자를 치료한다 많이 해보셨어요? 그걸 안 해봤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그냥 풀립니까? 안 풀리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대인관계 모형의 근거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지금 결국 해결해야 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왜곡이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 할 겁니다. 자, 근데 1단계를 보니까 대상자와의 첫 만남을 계획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상호 간의 계약을 수립해요. 상호 간의 계약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제 치료자와 환자 간의 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 앞에서 관계가 왜곡되었을 때 일탈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교정적인 경험, 교정적인 관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럼 교정적 관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 당신과 지금부터 앞으로 8세션에 거쳐서 매번 만날 때마다 1시간씩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션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3단계로 가면 관련 있는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탐색한다. 대상자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라든가 사고의 문제라든가 감정의 문제들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탐색해가는 과정.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까지 진행이 되어지죠. 그럼 그에 따라서 각 단계들마다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거기 2번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보기 안에 주어져 있는데 보시면 저항 행위를 극복하는 것, 상담자 자신의 느낌을 탐색하는 것, 대상자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 상실감을 탐색하는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해 보시죠. 거기 2번 문제에 니은에 나와 있는 상담자 자신의 느낌을 탐색하는데 이 대인관계의 모델의 관점에서 치료적인 관계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 나나 다에 가서 갑자기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탐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문제의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니은은 당연히 제일 앞에 와야 할 겁니다. 근데 니은이 제일 앞에 와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2번과 3번이죠. 그럼 이제 각각 흐름상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주어져야 하는가를 보는데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대상자의 생각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탐색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 그래서 니은과 디귿. 예, 근데 니은과 디귿까지는 지금 다 똑같아요. 그죠? 2번과 3번이.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대상자가 보이게 될 저항 행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억에 해당되는 저항 행위를 극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실감을 탐색하는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를 보시면서 지금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답을 2번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모형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변동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각 모형들에서 실제 일탈 행동이나 이상 행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을 보는 것이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이득이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죠. 이것을 가지고 확장을 해가면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3번 문제로 가보시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인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페플라워가 대인관계 모형의 관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확장한 문제를 보았는데 자, 3번을 보면 다음은 보건교사가 두 자녀를 둔 동료 교사와 대화한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에 작성 방법에 가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했을 때 그러면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분석 모형에 근거해서 이 대상자의 문제를 푼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관점에서 위에 나와 있는 사례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지금 문제는 이미 케이스가 있고요. 이 케이스를
특정 이론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이 케이스에 자 거기 나오는 아이 이름 뭐죠? 미나죠. 예, 미나의 상태는 이 이론에 근거하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앞에 2번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하게 페플라우의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해가는 것에 집중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론인 정신 분석, 이른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을 가지고 미나의 상태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보면 이 이론을 가지고 미나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한다면 앞에 2번 문제처럼 문제를 뒤집거나 변형시킬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 앞에서는 미나의 무엇을 확인해야 된다고 할 거냐면 무의식적 갈등을 찾아야 한다라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신분석적 모형으로 본다면. 자, 근데 이제 문제 자체를 좀 보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할 때 미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프로이드의 관점은 단계가 진행되어진다. 이게 다 발달, 심리성적 발달 단계잖아요. 앞에서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 발달에 있어서 단계가 주어진다면 그 단계를 아는가 모르는가 관건이죠. 자,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자,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각 단계별로 진행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간에 이제 주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문제 안에서 보면 자, 거기 중간 부분에 한번 볼까요? 미나가 지금 몇 살인가요? 했을 때 25개월 됐어요. 제가 요즘 걱정이 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미나에게 배변 훈련을 시키는 것도 힘든데 동생이 태어난 후에 미나가 변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얘에게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배변 훈련을 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지금 쟁점이었는데 태스크였는데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안에 동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럼 배변 훈련은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지 않아도 배변 훈련 자체가 부모와의 갈등에서 자신의 신체 근육의 조종과 통제 능력을 획득한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율성이 획득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미나가 어떤 기간에 해당되는, 어떤 기에 해당되느냐, 학문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단계에 포함되어지는지를, 어떤 단계에 해당되어지는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작성 방법의 두 번째 배변 훈련과 성격 형성과의 관계를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제시할 것 했습니다. 이건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심리성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변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이 다 전부지만 배변이라는 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성격의 형성으로 가는가 그것을 풀어놓으라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보면 굉장히 내가 작아지죠. 그죠? 이거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불과 한 3문제밖에 안 봤는데 각자 정신간호 안에서 어떠한 모형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틀을 가지고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알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가고 내가 공부를 완성해 갈 것인가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게 안 세워지고 그냥 기출문제만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서 문제 답을 나 외울 거야. 시험에 올해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좋은 것이고 안 나오면 망하는 것이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분석은 이제 제가 선행해서 이렇게 해드리지만 풀어드리지만 사실은 각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에 있어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그래야 도움이 되고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던 걸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딱 요 부분만 따가지고 자 성격 형성의 관계를 심리성적 발달의 과정에서 발달의 이론으로 근거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좋은데 다음번에는 배변기가 아니라 다른 기 예를 들면 남근기라든가 성기기라든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그럼 전혀 못 풀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준비가 그 해당 모형이나 이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리셔야 돼요. 강의 듣는 시간은 최소화하고 그래야 합격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럼 지금도 강의를 이제 그만 듣고 집에 가야 되나? 이건 아니지만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늘리시는 것이 필요하다. 자, 거기 마지막 꼭지에 보면 밑줄 친 미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방어 기제의 명칭과 그 개념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제가 동생을 안고 있으면 자기도 안아달라고 떼를 쓴다. 게다가 동생 젖병을 물고 누워서 맘마 먹는다고 하고 아기처럼 말하기도 한다. 자, 이제 사실 배변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자율성이 형성되는 거 말고 부모가 칭찬하고 또는 징벌하는 배변기 안에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양가 감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줄 친 것은 이 상황과 별개로 동생이 태어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대상자가 가지게 되는 특성 자체, 지금 이 미나가 가지게 되는 인격적인 성향 안에서, 인격 발달 안에서 배변기의 훈련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그 형성되는 성격을 우리가 학문적 성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문적 성격이 생기는 것과 별개로 이 대상자에게 지금 나타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방어적인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생긴다. 그게 뭘까요? 퇴행이죠. 퇴행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심리 방어적인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방어 기전에 대한 것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고통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하는 건 어렵지 않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그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고, 밑에 나와 있는 미나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명칭을 쓰는 것은 부과되어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인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론적인 접근들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네 번째 보세요. 4번. 셀리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이다. 첫 단계인 경고 단계에 나타나는 대항 도피 반응에 대한 생리적 반응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이것도 문제에서, 자, 셀리의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이론적인 모형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스트레스 이론도 앞에 있는 정신간호의 이론적 모형적인 논의 안에 포함되어지는 한 섹터예요. 그래서 셀리에가 얘기한 스트레스 이론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신체적인 반응, 심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제에 동맥압이 증가한다, 또 위장관의 혈류량이 감소한다, 디귿에 보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 근력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근력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자, 그런 이제 생리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이 문제의 쟁점인데, 셀리에는 워낙에 스트레스 이론을 낼 때 셀리의 이론은 GAS 이론이라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생리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하려고 4번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5번을 보면 5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역시 문제의 형태는 어떠냐면 사례가 주어져 있고, 이 사례를 어떻게 풀어요? 케이스가 있고 이론에다 집어넣어서 이 사례를 이론에 근거해서 해석해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론이 뭐냐? 라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케이스는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이론을 모르면 해석을 못하죠. 지금 문제 패턴이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느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그런 이론들이 다른 것으로 바꿔 놓아지면 충분히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평소 학업 성적이 항상 상위권에 속하던
속하는 중학교 2학년 A 학생이 두통과 어지러운 메스꺼움으로 학생을 면담한 결과 지난주에 부모가 이혼하였고 A 학생은 평소 관계가 소원했던 고모 집으로 이사했으며 예전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 것을 알게 됐다. 보건교사가 A 학생을 종합적으로 사정한 결과 A 학생의 현재 상태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때 문제 안에 뭐라고 나왔냐면 신체적인 반응과 심리적인 반응으로 나뉘어지죠. 자, 이 선생님들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앞에 봤던 4번 문제랑 5번 문제가 같은 해에 출제가 됐는데 4번 문제는 당시에는 1차 객관식이 있었거든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5번 문제는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2차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1차 객관식에서도 스트레스 이론을 출제하고 2차 주관식에서도 스트레스 이론을 출제했는데 앞에는 신체적인 것, 생물학적인, 생리적인 접근에 있어서의 이론을 출제했고 2차 주관식에서는 인지적인 접근, 스트레스를 바라보는데 심리적인 반응을 보고 인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이게 같은 해에 두 개를 출제했으니까 참 재밌죠.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하면서 기존에 출제됐던 것들에서 이런 이론들을 가져왔다면 충분히 다른 이론들을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결국 나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는가가 중요한데 우선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반응을 뽑아내는 거죠. 신체적인 반응이 뭐냐? 신체적 반응이 뭔가요? 문제에서 읽어봤으니까 식욕부진, 피로, 기운 없음, 무의욕증, 불면, 과다수면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심리적인 반응은 뭡니까? 대상자가 보이고 있는 심리적인 반응은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심리적인 반응은 현재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울하거나 과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분노하거나 반항하거나 답안으로 제시된 것에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들을 보여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신체적인 반응이나 심리적 반응을 제시하는 것이 쟁점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의 케이스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케이스에서 얘가 겪게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나자루스 이론에 근거하면 얘는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있고 스트레스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나자루스의 관점에서 대처할 때는 뭘로 풀어줘야 하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지금 문제죠. 자, 나자루스는 뭐를 보냐면 대상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촉진된 사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원이 있느냐를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인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인지적 평가입니다. 나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을 얘기하면 심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지적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소인적 요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면 성향 요인이라는 요인으로 쓰잖아요. 소인적 요인, 대상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이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나자루스의 관점에서는 문제를 초점으로 두고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을 초점으로 두고 대처할 것인가,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를 종합하면 앞에 셀리의 이론하고는 나자루스의 스트레스 이론은요 완전히 다른 논의를 하는 거죠. 뭐냐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대표적으로 1차적인 평가, 1차적인 인지평가와 2차적인 인지평가가 나눠지는데 1차적인 인지평가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스트레스로 인식하느냐, 이걸 별로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인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평가에서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가, 그죠? 자원이 있는가, 자원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을 보면서 결국 주어져 있는 케이스가 무엇이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트레스 이론 자체를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케이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어떤 이론에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답안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그죠?
앞에서 봤던 정신분석이나 대인관계 모형이나 스트레스 이론이나 각각 다 굉장히 다른 용어들이죠. 다른 논의들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그것이 이제 지금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기출 분석의 가장 기본이죠. 그걸 알고 나면 그러면 이 등장하는 정신간호 안에서 등장하는 이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또 확인해보고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논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잠깐만 휴식하고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쉬고 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